긴 여정을 시작하며 데니스 노블. 살면서 계속 간직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What is life? 즉, 생명이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인가? 과학이 과연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저는 평생 이 문제를 붙잡고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옥스퍼드 대학교의 생물학자로 살아오면서 매일같이 마주해왔던 질문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타고났어. 내가 이러는 건 다 내 유전자 때문이야. 아마도 많은 사람이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유전자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이처럼 인체를 소위 유전자 세트로 보고 내 유전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 짓는다는 유전자 결정론이 오랫동안 진실인 것처럼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마치 알파벳 글자와 같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DNA라는 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아주 두껍고 커다란 책을 만들어내죠. 그 책이 바로 생명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한글로 쓰인 책 속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글자를 읽는 법만 배웠거든요. 마치 책 안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그 책이 아닌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곧 우리인 것은 아닙니다. 글자는 그들이 사용되는 언어를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전자 또한 생명체 밖에서는 무의미한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만약 몸속에서 DNA를 끄집어내어 접시에 담아놓고 배양액에 담근 다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고 합시다. 그 접시 안에서 생명이 탄생할까요? 수천 년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의 분자로서 DNA는 어떤 형태의 성질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서만 살아있는 거죠. 따라서 생명이란 유전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도 뇌도 아니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어떤 과학자들은 나라는 존재의 비밀이 우리 두뇌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 머리 안에 있는 두뇌를 끄집어내어 접시에 담아 영양소를 가득
채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라는 생명과 동일할까요? 그럴 리 없죠. 나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나는 뇌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나입니까? 무엇이 데니스 노블을 규정하는 걸까요? 과연 제 안에는 데니스 노블을 데니스 노블로 만드는 뭔가가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현대 과학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한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정확한 답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알게 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랜 연구 끝에 살아있는 유기체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서구 과학자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과학자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주로 DNA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자로서의 DNA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분자도 홀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단백질, 세포, 장기, 그리고 시스템으로 구성된 여러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DNA나 두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끊임없이 교류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오랫동안 거듭하면서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제 견해가 전통적인 동양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특히 불교의 개념과 여러 면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겁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동양의 불교 지도자들은 기도나 명상과 같은 수행법을 통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예컨대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무아나 연기를 들 수 있죠. 놀랍게도 저는 그들과 정반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제 생물학 연구와도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모두가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여전히 학생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어느 위대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아주 현명하다고 여긴다면 안타깝게도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배워야 할 것은 항상 있죠. 우리가 지혜로 가는 여정 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정의 종착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배울 것은 언제나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요. 저는 지난 20년 가까이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불교학으로 유명한 리처드 곰브리치 교수님과 스테파노 자게티 교수님 등에게 배웠죠. 평생 생물학만 공부하던 제가 불교를 배우고 진정한 배움의 의미에 대해 깨닫고 갈구하게 된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으로선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웠던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을 겪을까? 저는 꽃밭이나 나무를 가꾸는 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8살 무렵부터 이웃집 정원을 대신 관리해주고 용돈을 벌곤 했죠. 요즘에도 저는 집에 있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작은 꽃과 나무를 심어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는 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성 들여서 키우는 붉은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제 아내가 잠들어 있죠. 생전에 아내가 정말 좋아하던 장소였기에 그곳에 묻히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는 명석하고 촉망받는 과학자였으며 무척 밝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도 다양했는데 특히 연극과 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내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겪었어요. 점차 증세가 나빠져서 말년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저는 아내의 상반된 모습을 모두 기억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던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내면의 슬픔에만 잠겨있던 사람,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을요. 그런 아내의 죽음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내는 긴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10월 4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몹시 슬펐지만 동시에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내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과 각종 합병증에 시달려야 했고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었죠. 이제야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은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잊히지 않죠.
사실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죽음에 가까워지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전보다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만큼 투병 기간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아내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게 되었죠.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저는 아내를 보살피면서 낮에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집 안팎의 일들을 하느라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낮에는 간호사분들이 아내를 보살피기 위해 집에 오셨지만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제가 아내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와 아내를 보살피고 간신히 잠이 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후에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어질러진 집안을 대충 정돈하고 시계를 봤더니 자정이 넘은 거예요. 완전히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데 불현듯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순간 주체할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허공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 닥치면 커다란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죽을 힘을 다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속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슬프게도 저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종류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개인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불시에 닥치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고통을 마주하게 되죠. 삶, 그리고 생명의 진리를 찾아서 오랫동안 생물학을 연구해 오면서 그리고 아내의 긴 투병 생활을 함께 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직했던 질문들, 즉, 우리의 생명과 삶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찾아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의 유서 깊은 사찰들로 여행을 떠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동안 간절히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방을 싸게 되었죠. 제 과학적 입장과 맞닿아 있다고 느낀 불교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사상을 몸소 실천해 오신 스님들을
직접 만나 훌륭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저는 이 여정을 통해 현대과학과 불교 사이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유사성이 더 있는지 알아보고 생명의 진리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합니다.